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분석해봅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아마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발표였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반응을 보였고요. 국내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IT 업계에서 벌어진 최고의 M&A 사례다, 모바일이 인터넷을 인수한 첫 사례다 하며 많은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 첫 번째 토론에서 바로 이 다음과 카카오 M&A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얼마 전 30주년을 맞은 우리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를 맞으면서 통신사 간에 벌어지는 출혈 경쟁의 폐해가 갈수록 지금 심해지고 있죠. 과연 기로에 선 이동통신 산업, 앞으로 30년 우리 어떤 그림을 좀 그려가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과 카카오의 인수합병,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이를 두고 나오는 분석도 제각각인데요. 이번 인수합병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내 IT 업계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네이버와 맞붙게 될 새로운 경쟁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IT 시장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다음과 카카오의 시너지 효과로 네이버 독주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보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합병에도 불구하고 시장 판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수합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국내 네티즌들은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회사가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네이버도 긴장하겠다라는 반응같이 네이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분수령으로 보는 쪽과 또 다음과 카카오 합병이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이번 인수합병은 굉장한 화제거리입니다. 해외 반응도 살펴볼까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음 카카오가 네이버와 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인에 경쟁할 만한 힘을 얻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과연 이번 합병으로 어떤 성과가 실현될지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자, 카카오는 그간 한국의 모바일 게임 산업 성장세가 둔화되자 해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다음과 카카오가 인수합병이 일단락이 된 상태죠. 확실치가 된 상황에서 다음 라운드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인수합병이 향후 국내 IT 업계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최하나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사실 올해 초부터 시장에선 꾸준히 나돌던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두 기업이 각각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고요. 또 보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합병은 필수적이다라고 점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베일을 벗은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과연 두 기업의 결합이 가져올 시너지는 무엇인지, 우리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호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음과 카카오 합병을 두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두 기업의 합병 어떤 시각에서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먼저 다음은 우리 국내 포털 2위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는 우리가 이제 국민 그 메신저라고 불리는 예.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이제 국내 제1의 모바일 플랫폼 기업이고요. 그렇죠. 네, 다음은 최근 그 네이버하고 그 격차가 벌어지고 또 모바일 메신저 사업인 그 마이피플이 예. 부진하면서 모바일 부분에서는 사실 국내에서 구글에게도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입장에서는 그 카카오와의 합병을 통해서 모바일 부분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예.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국내 모바일 시장은 평정을 했지만은 이제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서 그 코스닥 시장의 우회 상장을 함으로써 글로벌 마케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합병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기업이 시너지 효과를 노린 어떤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교수님은 지금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번 합병으로 이제 김범수 의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그런 반면에 다음의 창업주인 이재용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대 주주 자리를 내주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뭐 사실 다음이 카카오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다 하는 뭐 얘기도 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이재용 의장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 그 외형적으로는 예. 다음이 카카오를 예. 인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카카오가 예. 다음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합병 이전에 예. 그 김범수 우리 그 카카오 의장 예. 지분이 그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0%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9.9%인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합병 이전에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 창업자는 지분이 아마 14.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왜냐하면 이번에 다음과 카카오에 합병할 때 지분을 그 1대 1.5 예. 비율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합병 통합법인의 최대 주주는 예. 김범수 의장이 됩니다. 됐죠. 한 23% 정도 예. 지분을 가지는 최대 주주가 될 거로 예.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음에 창업자인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예. 사실 대주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분이 예. 14.1~6%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 3년 동안 다음이 계속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그 활력을 위한 대안이 굉장히 필요했고, 예.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번에 카카오의 합병, 예. 비록 자기 지분 아마 이재용 창업자의 지분은 아마 합병 이후에 한 4% 정도로 줄어들지만은 예. 아마 다른 대안이 없었고, 또 다음에 다른 주주들도 이번 합병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지분을 들여다보면 중국 기업의 지분도 꽤 되죠. 예. 사실은 그 중국의 텐센트라는 예. 기업이 또 위챗이라는 예. 모바일 메신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원래 그 위챗이 아마 카카오의 지분을 한 13% 정도 갖고 예, 있는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국내 모바일 시장에 좀 중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중국 기업이 우리 모바일 시장을 조금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경계의 시각도 있던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 다음 카카오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예. 네이버의 라인이라든가 예. 아니면 중국 기업인 텐센트의 위챗과 위챗, 예.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경쟁자인 텐센트가 예. 사실은 카카오의 제2대 주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경쟁자가 또 주주가 되는 그런 예. 아이러니하는 상황이 예.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일부에서는 이제 카카오 다음 인수를 두고 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인터넷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완전히 축에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포털 서비스 사업자들 예.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SNS라고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예. 서비스 사업자들이 사실은 기존의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전략을 전면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의 지금 가입자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가장 큰 페이스북의 지금 가입자가 12억 명이 넘거든요. 예. 근데 우리 박 교수님 페이스북 가입자 12억 명 가운데
모바일 단말기로, 예.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몇 퍼센트 되는 것 될 것 같습니까? 절반은 넘지 않을까요? 절반 넘어요. 예, 예. 60% 정도가 예, 예. 모바일로 접속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 페이스북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 전에 시장조사 결과를 봤더니 90%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모바일, 접속을 예.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페이스북도 예. 지난 2월 달에 그 왓츠앱이라는 예. 그 모바일 메신저 기업을 거의 뭐 190억 달러니까 거의 예. 우리나라 돈 20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예, 예. 굉장히 거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포탈이나 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모바일 쪽으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 예. 예. 그러한 배경도 사실은 이번에 그 인수합병이 중요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하고 카카오가 인수합병하면서 시가총액이 이제 3조 원을 넘어선다라는 이제 예측들이 시장에 돌고 있는데, 네. 근데 뭐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되죠. 네네. 그럼 아직 뭐 규모 면에서는 턱없이 작은 편인데, 네. 지금 뭐 국내 시장 거의 네이버의 독주하고 있는데, 네. 다음 카카오의 합병이 네이버의 독주를 좀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지금 현재 예.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이 예. 7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독점에 독점이네요. 가깝죠. 예. 사실 독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독점 때문에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생기고 그러한 폐해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예.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이제 우리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네이버가 예. 거의 정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독점적인 위치를 활용을 해서 그 문어발식으로 우리 뭐 게임 산업 그리고 그 증권 그다음 부동산 정보 도서 예. 이런 쪽으로 그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중소기업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제기를 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독주를 좀 견제하는 예. 어떤 그런 사업자의 출연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론 이제 그 다음이 그 카카오하고 합병을 하면서 예. 네이버의 그 독점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자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네이버의 어떤 그 독점을 견제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털 서비스라는 사업 자체가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포털 서비스가 이게 한 사업자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도입을 하면 금방금방 모방을 해서 카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털 서비스 사업자 간의 서비스의 차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들어가서 시장을 장악한 업체가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거든요. 예. 미국도 사실 구글이 뭐 전체 시장의 70%를 갖고 있지 예, 예.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다음이 카카오하고 합병을 함으로써 과거보다는 좀 더 네이버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지만은 뭐 단순간에 예. 어떤 그 시장 네이버가 갖고 있는 70%의 그 시장 점유율을 확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 구조의 변화는 뭐 짧은 시간 안에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다음 같은 경우도 사실 국내 시장에서 지금 성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모바일 시장 플랫폼은 좀 가지고 있지만 마땅한 지금 게임 외에는 또 수익 창출이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좀 두 기업이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 네네.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사실은 저는 예. 그 다음 카카오의 그 승부처가 예. 경쟁 무대가 국내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우리 박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한때 우리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그 최강자였던 예. 싸이월드를 보면 예, 예. 뭐 국내에서는 거의 뭐 우리 젊은 세대는 거의 90%가 가입하는 그렇죠. 뭐 절대적인 강자였죠. 예. 그런데 사실 글로벌화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국내에서도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현실을 사실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 어떤 일을 예. 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카카오도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 예. 가지고 있는 글로벌 가입자 규모가 1억 3천 명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네이버의 네이버의 라인. 라인이 예. 거의 뭐 4억 지금 2천만 명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위챗 아까 같은 경우는 위챗이 뭐 거의 6억 예. 명을 넘었고 거기다가 페이스북의 그 왓츠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억이 예.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지금 그 다음도 그렇고 다음도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성공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카카오도 지금까지 사실은 동남아 진출을 위해서 상당한 쉽지 않은 노력을 모양이더라고요. 했지만은 예. 예, 굉장히 그 뭐 위챗이나 네이버 라인의 공세에 예. 밀려서 고전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선전을 해야만 예. 다음 카카오의 미래 가치는 저는 보장이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미래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럼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경쟁을 해야 될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리고 다음 카카오도 아마 합병 후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흘러가는 추세를 보면 예. 일단 모바일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최근의 추세는 이제 소위 소셜 네트워크들이 이 모바일 플랫폼과 연동된 추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톡이 갖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 예.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들과 어떤 연계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어서 예. 그쪽에서 또 활로를 찾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두 기업이 합병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많이 이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두 기업의 좀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간의 문화가 좀 틀릴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것도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 예.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그 M&A를 하고 난 뒤에 항상 따르는 문제가 예. 사실은 서로 다른 기업이 합쳐졌을 때 예. 기업 문화도 다르고 예.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특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순조롭게 어떻게 이걸 잘 융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예. 지금 다음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되고 카카오는 아직 상장을 안 했지만은 그 장외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한 2조 4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인원수로 보면 다음이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다음이 거의 한 뭐 2,600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가 한 600명 정도. 예. 예. 그래서 다음에 인원이 한 4배 이상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은 본사가 지금 제주도에 제주도에 있고 있죠. 예. 그리고 카카오는 이제 판교에 성남, 있고요. 예. 판교에 있고. 예. 그래서 물론 합병 이후에 뭐 제주도로 본사를 옮겼다고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결국 앞으로 관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업, 문화를 다른 두 개의 기업이 얼마나 순조롭게, 왜냐하면 예. 시장에서는 합병 이후에 좀 빠른 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두 개의 기업 간의 융합이 좀 순조롭게 되지 않고 갈등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아마 상당한 그 합병 이후에 예. 그 어떤 시너지를 잃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앞으로 어떻게 두 개의 어떤 조직원들을 잘 융합을 해서 예. 순조롭게 충돌 없이 갈등 없이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화학적인 결합, 문화의 결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기업 간에 좀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어 보이는데 구조 조정도 좀 순조롭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네. 근데 사실은 다음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털 사업자였고, 예. 카카오는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였기 때문에 예. 아주 그 중첩되는 사업보다는 사실 시너지를 발생하는 분야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첩되는 분야가 최근에 이제 다음이 모바일 쪽 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던 예. 그 마이피플이라는 모바일 플랫폼 사업하고 예.
카카오의 카카오톡하고는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구조조정을 하지만은 다음이 가지고 있던 마이피플이 가지고 있는 좀 특화된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예. 스토커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기존의 카카오톡에 어떻게 흡수하면서 예. 잘 융합하는지가 예.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그 김범수 의장 행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벤처를 창업해서 두 번의 성공을 만들어낸 국내 맞습니다. 기업인들이 많지가 않은데 네. 지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게임 창업해가지고 네이버 합병하면서 이제 NHN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윌랩 인수해서 현재 카카오톡을 만들었고, 요번에는 또 이제 카카오톡과 다음에 인수합병을 만들어냈고, 김범수 의장의 행보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사점 같은 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김범수 의장을 보면서 예. 과거에 그 애플의, 지금 공인이 된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예.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졸업식 그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Stay hungry, 예. stay foolish라는 예. 그 말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김범수 의장이 예. 한 게임을 가지고 그 네이버와 합병을 하면서 그 NHN의 예. 대피사를 맞으면서 맡아서 네이버를 성공시킨 장본인이거든요. 그 이후에 성공을 한 이후에 예. 네이버를 떠나서 NHN을 떠나서 또 아이위랩을 창업을 해서 카카오톡을 또 성공을 시키고 카카오톡의 성공에 힘입어서 예. 또 이번에 그 다음 카카오 합병을 유도해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예. 그런 정신. 그는 오늘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특히 벤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카카오 인수합병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통신 시장이 형성된 이래로 이통사 간 무한 경쟁을 통해서 국내 이동통신 산업이 진전돼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경쟁이 좀 도를 넘어서 숫자라의 영업 정지를 받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흠집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로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 그 굴곡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984년에 1세대 이동통신 카폰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카폰으로 시장을 연 한국은 이후 최신 기술을 잇따라 개발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 왔는데요. 1994년에는 이 삼성전자가 애니콜 브랜드로 휴대폰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7년에는 KTF 그리고 LG텔레콤, 한솔PCS, SK텔레콤, 신세계통신 이렇게 5개의 통신사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무한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SKT 그리고 KT, LG U+ 이렇게 3사 간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로 30세를 맞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 각 이동통신사들이 심기일전의 자세로 앞으로의 30년을 이끌 성장 전략을 내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KT는 3년 내에 최고 10배 빠른 기가토피아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SKT는 속도 일변도의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변화 속도보다는 변화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착한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LG U+는 정보통신 기술 시장에서 추종자에서 이제 선도자로 그 지위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점을 경영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진화를 거듭해왔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 지금은 그 열기가 식고 포화 상태에 이른 상태인데요. 각 이동통신사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경영 전략을 토대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다시금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이 통사들이 쓴 마케팅 비용이 자그마치
2조 4,23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죠.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면서 아주 우울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고요. 이렇게 30주년을 맞은 우리 유통시장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단말기 유통법, 보조금 경쟁 등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참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30년은 어떻게 좀 만들어 가야 될지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국소비자연맹 정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뭐 좀 살펴봤는데 참 최근 우리 유통시장 많이 혼탁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게 혼탁한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규제 당국이 단말기 보조금을 일정 이상 주지 말라 그랬는데 통신사들이 많이 주니까 예. 규제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계속 제재를 받고 이런 면에서 혼탁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인 거냐를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이런 이유가 뭐냐. 이 이동통신 세사를 봐가지고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동통신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지금 단말기 보조금과 경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단말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가 있고, 그걸 실제적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영업조직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단말기 회사들은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1년에도 수백 개의 모델을 테스트하고 매년 새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소비를 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고, 그 영업조직들은 영업조직대로 그 기존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새로 고객을 유지하는 데서 그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가 지금 또 과열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을 하는 것 중에 지금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사실은 그렇죠. 뭐 커피점보다 더 많은 게 이동통신사 영업조직이기 때문에 판매점을 그래서 이런 구조 전체가 어울려져서 예. 이런 경쟁이 유도한다.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불법적인 마케팅이 성행하게 되면 그런 예. 불완전 판매로 인한 그런 다양한 소비자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일단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일부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일부 부분에 이제 한정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입자가 이미 이제 포화된 상태에서 이제 서로 뺏고 뺏기는 이런 그 제로섬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결국 이제 사회적 비용으로 그 부담되는 그래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조금을 사실 법적으로 정해놓은 수준 내에서 주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단말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 해결되기 위해서 이제 단톡법이 시행되면 일정 부분은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을 달리 예, 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말기 보조금 경쟁은 사실은 이 시장 참여자 모두한테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회가 자꾸 가격이 사람마다 다른 거에 대해서 그게 혼탁하다, 비정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상품이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그 생선을 사러 마켓에 가도요. 저녁에 땡 처리하기 전에 문 닫기 전에 안 팔리면요. 50%, 80% 그렇죠. 할인해서 팝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다 같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단말기, 우리가 통신 비용을 보면 단말기 비용이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단말기를 바꾼다고 스마트폰을 바꾼다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의 기기값이 있고요. 사용료는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깎아주면 소비자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자꾸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을 받아서 피해를 본다는 식의 생각은 다른 어떤 시장에도 적용되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소비자한테 손해냐 잘 따져봐야 될 이슈.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 이동전화를 선택할 때 어느 대리점에서 사든지 뭐 가격이 다르다든지 어느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든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일부 소비자에게 국한되면 더 많은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요금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하나 지금 생각나는 것이 이게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제품하고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가 기기는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통신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통사들이 통신료를 더 충분히 내리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은 그 규제 논리 중에 예, 대표적인 게 보조금 경쟁으로 판촉이 다 쓰니까 예. 이 요금을 인하 안 한다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들은 예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생선 가격을 마감 시간에 직접 가는 고객들한테만 50% 땡처리해서 파니까 땡처리를 하지 말라. 그러면 평상시 가격을 내려줄 거냐? 예. 안 내려주죠. 그러면 전체적인 이익이 손해가 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돈이잖아요. 내가 기기 사는데 쓰는 돈이나 전화기 쓰면서 요금 내는 돈이나 같은 돈이에요, 내 돈은. 그런데 소비자가 지금 뭘 원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1년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50%, 70% 깎아주면 70만 원이 이익인데 예. 단말기 요금 중에서 20% 깎아줘봐야 10만 원, 20만 원밖에 예. 안 깎는 거거든요. 어느 게 더 좋으냐. 소비자들이 이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 기업은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만약에 단말기 가격보다 요금에 더 예민하다 그러면 요금을 깎아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새 단말기가 더 유혹적이고 그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가격을 깎아주는데 훨씬 더 유혹이 잘 되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안 깎아준다고 해서 이쪽은 왜냐하면 이동하는 사람은 소수니까 깎아줘도 괜찮은데요. 예. 요금을 깎아주면 전체 1,000만 고객, 1,500만 고객, 3,000만 고객을 다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훨씬 나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쪽은 잘 안 깎아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은 이거대로 그 경쟁을 더 유도해야지 이쪽의 보조금 경쟁을 낮춘다고 해서 예. 이쪽으로 경쟁이 옮겨갈 거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잘 없다는 거죠. 예. 사무총장님 조금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예. 아까 초반에 시장의 혼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혼탁의 예. 원인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단말기 시장대로 경쟁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 서비스대로 경쟁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런 많은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지금 어떤 혼탁하다든지 그런 과열 경쟁으로 일어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이제 3기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보조금 경쟁 바로 잡겠다고 영업 정지를 했고요. 3사가 모두 영업 정지를 당했었는데 근데 사실 뭐 영업 정지가 풀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또 그 보조금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효성 없는 규제가 아니었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절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의 이익에 반하는 규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규제를 편법적으로 피해가느라고 하면서 계속 하든지 예. 아니면 시장을 죽이든지 두 예.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동통신사로 보나 단말기로 보나 영업행위를 하는 그 영업점들로 보나 이 규제 자체가 다 자기 이익에 반하는 행위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이거 못하게 딱 영업정지 시켜놓으면 이동통신사들은 손해날 게 없어요. 판촉비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난 건 누구냐면 사실은 판매점들이죠. 예. 판매점들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요. 액세서리 파는 회사들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최고 경영자가 액세서리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 한 30일 동안에 매출액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신규로 팔려야 거기에 액세서리가 팔리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돌아간 혜택은 없죠. 경쟁이 없으니까 이제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그래서 실익이 없었고, 사실은 시장 전체를 많이 죽였죠. 아까 예. 액세서리나 뭐 이래서. 그리고 그 영업점들은 상당한 그 생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실도 많이 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통사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오히려 올렸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익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예, 영업이익도 올라가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경쟁으로 지쳐 있는데 돌아가면서 좀 쉬어가라.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사람 딱이 때려준 격인데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 기간 동안은 또 구매를 또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사무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영업 제재, 제재처럼 이제 공평하게 3사에게 영업 제재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사실은 그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점유율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제 영업 이익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 소비자나 그 뭐 판매점 단에서는 아무런 진짜 정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예.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런 제재에 있어서의 영업 정지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사업자에게 정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전체 통신 소비자들에게 요금 인하로 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어떤 소비자에게 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자에겐 제재가 되지만 소비자에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판매점 하는 영세업자들도 참 피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했고 그다음에 또 법정 관리는 또 단말기 제조사도 신제품 출시 시간과 또 맞물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은데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번에 이제 단말기 유통법이 결국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우리 이 통사 시장 조금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지금까지 규제 자체가 불필요한 규제였고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규제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실효성이 없을 거다. 제가 예. 이제 예를 드는 게 그런 게 많은데요. 우리나라 그 사교육비 많이 쓴다. 예. 그래서 과외 금지시켜 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몇 시간 영업 학원 못 열게 하고. 그런데 사교육비가 주냐? 안 줄어요. 왜냐하면 학생이나 그 돈을 쓰는 학부모의 이익에 반하는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죄수의 딜레마죠. 온 국민이 다 과외를 안 하면 좋은데 예. 아무리 규제를 해도 내가 안 하고 상대방이 하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못 간다. 우리 애들이 그러면 그거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통신시장의 규제도 그거와 유사한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거를 자꾸 정부가 강요하고 또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계속 또 위반했다고 징계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닌 행위를 범죄화하는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무총장님은 단말기 유통법 소비자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 사실 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예. 단말기 유통법의 이제 핵심은 그 보조금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거고 소비자에게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의 조건으로 요금제를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서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을 하라는 거여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권이 좀 보장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단말기 보조금이 단말기 유통의 어떤 큰 문제점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화되면서 상당 부분의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기기 살 때 더 좀 많이 지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단통법에서 보면은요, 예.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의 금액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게 27만 원이 보조금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2000년 중반 때 그 휴대폰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됐을 때 정해진 금액이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의 휴대폰 가격으로 하면 사실 27만 원이라는 금액을 소비자들이 사실 크게 받아들이지는 이제 않는 현실이고요.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보조금을 제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저
많은 보조금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시를 통해서 사전에 소비자가 알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단말기를 통해서 요금 할인을 받을지 아니면 그 통신 서비스 요금 자체를 할인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에게 사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켜지면 그러겠지만 잘 지켜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잘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의 문제 이전의 문제가 존재하는 게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생선을 팔면서 아니면 옷을 팔면서 지금 계절이 끝날 때까지 많이 안 팔리면 그때는 80% 디스카운트해서 팔겠습니다. 미리 써붙여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오늘 생선 다 안 팔리면 그러니까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가격이 나거든요. 그렇죠. 제품의 전체적인 가격이나. 그거는 기업들이 하지 않겠죠. 그거는 단말기 가격을 공표해서 써붙이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가격에, 그리고 기다리면 훨씬 싸게 얼마에 주겠다고 예고하면 특정한 시점에 예고한다는 것도 이미 가격 인하를 미리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부가 기업들한테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런 게 통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안 주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빨리 소진해야 되는 단말기 못 쓰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킨다 그러면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요 질문 드리면 화내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좀 가열되면서 번호 이동 규모를 일정 기간 좀 제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반시장적인 그런 규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3사의 마켓 셰어 중에서 뭐 이렇게 기대한 것처럼 큰 변동은 없지만 그래도 LG U+가 꾸준히 마켓 셰어를 지금 상승해 가고 있어요. 상당히 성과가 꾸준하게 LT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위 업체가 50% 마켓세가 안 내려갔지만 미묘한 마켓세의 변화는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뭐 주식시장에 서킷 브레이크 걸듯이 일정 이상은 처닝하지 말라. 그거는 소비자의 또 선택권을 또 제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정부 주도형 경제 그런 거에 그 규제 중심의 사고의 한 발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님은 번호 이동 자율 제한제 좀 효과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을 좀 더 경쟁적인 시장으로 만든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예로 왜 단말기를 이렇게 보조금 아까 이제 기기하고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융합해서 번들해서 팔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왜 단말기 선택권하고 통신사 선택권이 따로따로 노냐 하면 이 번들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심 카드만 사면 어떤 기기를 사다 꽂아도 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통신위원회 이런 정부 측이 전부 제조사하고 통신사 편 들어가지고 이 번호 이동성도 옛날에는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유심 호환성도 지금 아직까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가입 탈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절에 온라인으로 다 하는 시절에 가입 쉽죠. 탈퇴가 어렵죠. 탈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려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데다가 규제를 가해서 그 번들돼 있던 거를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 그냥 몰에 가가지고 유심카드 사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꽂으면 되고 내가 쓰던 그러니까 통신사로 옮기는데 단말기를 새로 살 이유가 없는 시장이 되면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자꾸 무슨 이런 엉뚱한 쪽에서 지금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 가격 인하라고 하는 건 규제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항상 경쟁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통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끔 거기에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유도책이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보조금 정책이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해외 시장은 이제 예. 기본적으로 단말기 시장과 서비스 시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보조금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고 예. 있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단통법 시행되면은 되는 것처럼 그런 공시 제도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런 혼탁한 양상의 그런 보조금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이제 시장 들여다보면 3개사가 이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SKT가 뭐 1위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반 정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또 SKT가 그 반 정도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뭐 보조금 포함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2, 3위 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또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신사 그래서 뭐 SKT를 좀 제재하자는 얘기도 또 있고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예. 우리 시장 경제에서 독점이다 과점이다 자체가 불법이 아니거든요. 예. 독점 뭐 영업을 잘하고 혁신을 잘해서 독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 독점이나 과점인 회사가 불공정 경제 행위를 해가지고 소비자 피해가 나면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켓쉐어가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그거는 상당히 불법적인 생각, 이상한 생각이고요. 승자를 자꾸 페널티 가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게 3사가 혁신하고 경쟁하느라고 막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난리 친다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 독점적지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거든요. 만약에 SK텔레콤이 독점적인 지위가 있어가지고 가격도 더 높고 그런데 꿈쩍도 안 하고 있다. 다른 회사가 가격을 내리는 걸 못 막게 뭐 제재할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시장에 마켓쉐어를 나눈다. 그거는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업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이 업체가. 예, 예. 그래서 그 마켓쉐어를 최근에 사실은 몇 년간 확대를 못했습니다. 예. KT가요. 그래서 그 뭐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원래 비즈니스 쪽에 포커스한다고 그랬으니까 경쟁이 좀 더 마켓쉐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통신 요금제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선거철마다 또 후보자 공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 경제에 늘 많은 부담을 준다고 지적이 되는데 이동통신 요금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패키지 요금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그다음 또 일부에서는 원가 공개 소송도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소비자 단체에서는 지금 소비자가 생각하는 만큼의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떤 경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 그 요금제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를 다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거 이상의 과도한 요금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금제의 어떤 출시라든지 그런 좀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도 오고 이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 사실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요금은 앞으로 된 투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렇게 가격을 낮춰놓으면 이통사들이 좀 힘들 거고 결과적으로 차후에 가서 이제 통신 품질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이제 요금 인하의 여력이 있다 없다 그거 자체를 그거는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좀 이상하지 않냐. 왜냐하면 경쟁을 하면 뭐 요금 인하를 할 거고요. 경쟁이 없으면 안 할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가 되냐 이렇게 보면요. 제일 잘하고 있는 KT가 5%에서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KT는 그 이동통신 사업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성장 산업을 하려고 막 투자를 과하게 했고 KT는 LTE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가상각하느라고 그러긴 합니다만 다른 회사들은 거의 뭐 이익이 없는 처에 있기 때문에 뭐가 과도한 거다라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럼 제1위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냐? 예. 미국의 AT&T하고 영업이익률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 이익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저희가
그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예.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그 LG 같은 경우 품질 경제 하려다 보니까 망투자를 선제적으로 해왔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망투자를 선제적으로 해왔다는 거가 우리가 좋은 품질의 그 서비스 쓰는데 다른 어른들 나라하고 비교해도 예. 그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영업정지 과정에서 알뜰포 시장이 조금 빠르게 성장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도 이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고 이통시장 앞으로 좀 대안이 될 수 있을죠. 네, 그 지금 알뜰폰도 그렇고 이제 예. 제사통신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이제 그 안에서의 경쟁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런 다양한 소비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중 대안의 하나가 사실 알뜰폰 시장이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낮지만 지금 이동통신사들이 기본적으로 고가의 폰, 고가 요금제를 막 추구하는 상황에서 알뜰폰 시장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어떤 그 단순한 투지의 뭐 그런 뭐 단말기나 그 통신요금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교수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사 이통사 출범 필요한 것인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뭐 경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예. 그 알뜰폰 같은 것도 그 요금제 민감한 시장이 국내에 작습니다. 사실은 좋은 폰 좋아하고 뭐 그래서 그런데 그거 자체만으로 경쟁은 어렵고요. 예. 지금 마트 같은 데서 하잖아요. 예. 다른 서비스하고 결합을 하면 경쟁력이 생겨서 다른 쪽에 혁신을 일으키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해야지 그 자체만으로 만약에 뛰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통시장 향후 전망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죠.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우리 경제 핫 이슈와 함께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